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윤창룡입니다. 오늘은 북한 문제 전문가이신 김광철 박사님을 모시고 2020년 한반도 정세를 회고해보고 21년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 1년간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판문점 남북 미 정상회동을 주선하고 스톡홀름 회담을 이끌어내는 등 북미 간 회담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성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초부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여러 차례 강력하게 천명을 하긴 했지만 성과는 별무했던 한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년사에서도 남북관계 협력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북미 대화와 별도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그 이후에 종전선언 실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전개하긴 했지만 사실 북한과 미국으로부터 이렇다 할 호응을 얻지 못해서 결국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그 배경에는 코비드-19 팬데믹 현상 이것도 지속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김정은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필요에 따라서 활용만 할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3월 3일 날 김여정이가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6월에도 세 차례나 강력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이런 것들을 보면 대화 상대방을 존중하는 이런 태도가 전혀 아니고 문재인 정부는 우리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 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 3월 3일 있었던 김여정이 대남 비난 담화는 북한이 김정은이 현지 지도한 화력 전투 훈련을 우리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한 모임에서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서 감히 우리 최고 존엄을 비난해 이런 태도로 대남 비난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김여정은 이 담화에서 청와대의 주장과 언동은 우리들에게 불신과 증오, 경멸만 증폭시킬 뿐이다고 주장을 하면서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한 법이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랬었군요.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또 지나다가 좀 잠잠해지다 6월 달에 들어가지고 남북관계는 아주 급전직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것도 결국은 최고 존엄에 대한 비난이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5월 말에 우리 그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6월 4일 날 전단 살포를 금지하지 않으면 남북 군사 합의가 파기될 것을 각오하라. 이런 성명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6월 13일에는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군사 도발 가능성을 예고하는 담화를 또 발표를 했습니다. 또 6월 15일 6.15 선언 기념일을 맞아서 담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여정이가 또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 합의를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여러 가지 구실을 붙여서 회피한다고 강력하게 비난을 하면서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급전직하 상당히 악화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무력 충돌만 없었지 거의 최악의 상황으로 갔다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김여정이 북한의 어떤 실질적인 이인자로 부상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사실 2020년도에는 남북관계가 별 진전이 없었고 이러저러한 상황도 복잡한 상황이 없었는데 유독 김여정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되는 두드러진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월 4일 김여정 성명을 발표해서 대남 비난을 했는데 통일전선부는 6월 5일 그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김여정이 담화에 대해서 대남 사업 총괄 제1부부장이 경고한 담화다. 예. 이렇게 해서 김여정이 그 지위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 김여정의 그 성명의 핵심 내용은 모두 다 최고 존엄 모독에 대한 비난입니다. 그러니까 유일 영도체계 확립 10대 원칙 우리가 그렇죠. 지난번에 예. 얘기도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 최고 존엄을 결사옹위하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예. 그런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는 국내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북전단 금지법을 추진함으로써 굴종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이번 달 14일에 국회를 통과했고 22일에는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돼서 지금 공포만 남은 상황인데 결국 이런 상황은 북한이 우리 문재인 정부를 길들이게 하면서 한미동맹과 민족공조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그런 덫을 놓아서 문재인 대통령을 올가매는데 성공한 것이다. 북한 측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김여정은 공식 직책을 그 당시에 확인한 것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1부부장이라 그러면 뭐 부장도 아니고 실질적인 활동에 비해서 이 직함은 별로 그렇게 안 어울린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김여정의 직책은 우리 통일부의 자료에 보면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공식 직책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하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아마도 김여정의 역할이나 김여정의 직책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궁금해할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그동안에 김여정이 담화라든가 역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첩보들을 볼 때 대남 사업과 대외 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김여정이는 김정은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등에 업고 실질적인 이인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남북 협력사업 신청을 하는 우리 남북경협경제연합이라는 곳에서 제출한 그 서류에 보면 김여정을 대외사업부장 이렇게 표기해서 대외사업부라는 게 생긴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추측도 나왔는데 공식적으로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 9월 달에 들어가지고 북한은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그 시신을 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아마 그 당시 아마 올해에 있어서 이 남북 관계의 어떤 현실을 반영해 주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 공무원을 북한군이 발견을 하고 사살하고 시신을 소각 처리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6시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6시간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장 지휘관이 판단에 의해서 처리를 했다면 6시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이가 나중에 이제 뭐 조사를 해보니까 현장 지휘관이 당국의 지침에 따라서 현장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유감 표명을 하기도 했지만 그 김정은이 해명은 저는 거짓으로 봅니다. 그 6시간이라는 것의 의미는 발견해서 보고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때까지 현장 지휘관이 결심하는 데는 사실 10분, 20분 또는 즉시 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길어봐야 수십 분이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데 6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상부에 보고하고 또 최고 지도부까지 보고하고 또 거기서 지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대기한 시간이 6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해명도 거짓인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쨌든 우리 측에 보여진 모습으로 보다면 김여정이가 주로 악역을 맡아서 한국 측을 극렬하게 비난하고 했는데 또 그다음에 군사적 행동을 취하겠다고까지 해놓고 그 6월 말에 또 김정은이가
군사적 행동을 멈추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이 시신 소각 문제에 대해서도 김정은은 또 그 사과라고 하는 그 전통물 하나 보냈고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역할을, 한 사람은 악역을 오고 김여정이 악역을 오고 김정은은 뭐 좋은 역할을 했다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수사 기법에 보면 굿캅 배드캅 그 역할론이라는 그 이론이 있습니다. 대남 공세와 관련해서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를 다루기 위해서 김정은과 김여정이가 굿캅 배드캅의 역할을 분담해서 했지 않나 하는 그런 그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6월 17일 날 김여정이가 군사 도발까지 예상하는 그런 담화를 발표한 것을 김정은이가 바로 이제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김정은이가 미국이 군사 공격 가능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이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가능한데 김정은이한테는 굉장히 그 두려움, 비겁성이 엿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2017년 뭐 화염과 분노 막 이렇게 하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가 이제 2018년 2월에 동계올림픽에 북한 대표를 파견해서 분위기를 전환시킨 배경도 사실은 미국이 군사공격 위협이 너무 강하니까 그걸 좀 누그러뜨리기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러다가는 진짜 당하겠다 해서 그 이제 그런 전환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요. 또 그 싱가포르 회담에 참석하는 데서도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그때는 김정은이가 싱가포르 가면서 중국 그 민항기를 빌려서 갔어요. 그랬었죠. 사실은 국가 지도자가 정상회담을 위해서 외국에 출장 갈 때 자국 전용기를 이용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북한에도 김정은 전용기가 있어요. 참매 1호라는.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에 갈 때 참매 1호가 안 뜬 것도 아니에요. 김정은이는 중국 비행기를 빌려 타고 갔지만 참매 1호가 같이 가면서 거기에는 김여정이를 태우고 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김정은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격추당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암살당할 그런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국 비행기를 빌려서 타고 간 것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볼 때 굉장히 담대한 척하지만 비겁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6월달에 그 군사행동 보류 지시를 내린 것도 미국이 강력하게 그 6월 18일부터 그러니까 개성 연락사무소가 파괴되고 나서 미국이 아주 강력한 군사적 시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좀 위협을 느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김여정이가 나쁜 역할을 하고 김정은이가 굿캅 역할을 한다 뭐 해도 어쨌든 이거는 뭐 대남 고도의 심리전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는 하여튼 뭐 따뜻한 친서를 교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정은이는 친서를 좋아하는가 봐요. 예전에 뭐 현대상선 대표에게도 친서를 보낸 바가 있고 우리 또 김대중 대통령이 부인인 이희우 여사한테도 친서를 보낸 바가 있고 그런데 이제 금년 9월 25일 날 우리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은 김정은이 친서 내용 중에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사과했다 하는 이런 사실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왜 우리 정부는 북한에다가 구명운동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이 일자 모든 연락선이 단절되는 상태였다 하고 이제 정부가 변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나 9월 25일 날 서훈 안보실장이 발표는 이걸 완전히 뒤집는 그런 발표라서 사실 좀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6월 초에 김여정이가 얘기하고 나가지고 4대 통신망인가를 다 닫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그 연락망이 단절됐기 때문에 구명운동을 못했다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뭔가는 작동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해서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 그 사건과 관련해서 사과하는
의사를 표현했다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예. 또 친서교환 사실을 공표를 해버렸어요. 예. 예. 사실 뭐 김정은이가 얘기하는 뭐 따뜻한 말이라는 게 사실 다 심리전이지. 그걸 우리가 심리전 믿을 수 속임수입니다, 그거는. 예. 예. 그리고 나가지고 국회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즉 대북 전단 금지법을 여당 단독으로 지난번에 통과시키고 지난 12월 22일 날 국무회의 의결까지도 이게 마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한데 뭐 어떻게 보면 김여정 하명법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뭐 남북관계 어떤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전적으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부정하는 것도 약간 성급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과시켰으니까 김정은이가 우호적으로 나올 것이다, 남북 관계를 화해 모드로 완전히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도 좀 성급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정부를 길들이게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강경화 외교장관의 해외 순방 중에 발언을 문제 삼아서 또 시비를 걸기도 했는데, 사실은 북한 정권은 김정일 시대에도 2002년에 우리 홍순영 외교장관이 그 발언을 문제 삼아서 교체를 요구해서 실현시킨 바가 있고, 그다음 장충식 대한적14서 총재가 이제 북한 관련해서 비판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역시 그것을 문제 삼아서 교체시켜서 자기들의 의지를 관철시킨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데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 강경화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은 강경화 장관의 발언도 김정은에 대한 최고조는 모독에 해당되는 발언을 한 것을 문제 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유의 우리 정부 길들이기 또는 자기들이 의지 관철을, 최고조는 손대지 말라 하는 이런 요구를 계속하면서 남북 관계를 오히려 더 불편하게 해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장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대북전단 금지법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지금 법으로 입법화되고 공포만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김정은이 놓은 덫에 걸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형국이다고 봅니다. 예. 사실 그 대북전단 금지법은 우리 언론들은 뭐 이렇게 주류 언론들이나 뭐 방송에서 거의 보도를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게 엄청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 미국 의회에서든 미국에 대한 어떤 비난 성명이라든가 청문회를 하겠다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우리 대통령한테 서명하지 말라는 탄원서도 내고 있고, 그다음에 수십 개의 국제인권단체들이 우리 정부한테 이것은 정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북한의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이 북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북이 남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하면서 우리 정부의 어떤 대한민국의 이미지까지도 지금 깎아먹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굉장히 맞습니다. 중대한 얘기인데 이걸 지금 크게 지금 말씀하셨듯이 잘못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게 덫에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국민들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사실 정부 산하단체인 통일연구원에서 금년 6월에 대북전단 금지법이 반려됐을 때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이런 결과 보고서를 냈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강행된 것은 비겁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하는 이런 잘못된 신념, 이것이 지도자에 의해서 관철된 것이 아닌가 하는 매우 불행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지금까지 좋은 말씀 쭉 해주셨는데 이거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자면 2020년 남북관계라는 것은 정말 코로나19라는 악재도 있었지만 북한의 문재인 정부 길들이기, 이런 것을 통한 어떤 남북연락선 완전 차단,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뭐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것은 사실 완전히 모멘텀을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그러면서도 김정은이 친서 등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완전히 파탄내려고 하지는 않은 점이 또 하나 주목되고, 또 김여정이 또 이 과정에서 제2인자로, 북한의 2인자로서 이제 확실히 부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어떤 남북 관계의 제 측면에서 우리가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1년의 어떤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김정은이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에서 상당한 정도, 그러니까 북한이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합의까지, 중간 단계의 합의죠. 거기까지 이른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현재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 이런 단계까지 온 것을 계속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반면에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에서 했던 것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서 트럼프 친서 내용을 다 검토해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바이든은 사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과거에는 북한이 그 무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그 장거리 미사일 완전히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고 핵탄두도 뭐 소형화, 뭐 경량화 뭐 이렇게 다 그 목적대로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그 무력이.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타파해야 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현상 타파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은 김정은이 현상 유지 전략과 이제 상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불가피한데 바이든은 새로 집권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그 의지를 정책에 담아서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김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